실종 사건. 이 기자? 네, 이 한 지적 장애를 가진 30대 남성이 이제 실종이 됐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동생과 함께 살던 형이 직접 신고를 했는데 사라진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형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귀가하고 있지 않다. 전날 오후 3시쯤 집을 나가 7시쯤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렇게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당시 이 경찰은 실종 당사자가 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이 장애인에다가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실종자를 찾기에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수상한 실종 신고입니다. 자, 그러면 경찰이 그때 밝힌 실종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어땠던 거예요? 일단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 그랬는데 일단 정황 자체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자전거가 발견된 곳이 을지로 입구역에서 발견됐는데 당초 신고를 했을 때 동생이 갔을 것으로 이제 말한 그 곳과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대체 왜 이곳에 있는가라는 것에서 이제 의심이 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CCTV 영상에도 형의 신고 내용과는 어긋나는 모습이 계속 나왔습니다. 동생과 연락이 끊겼다라고 한 시간대에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동생을 마지막으로 본 시각이 실종 당일 오후 3시라는 신고 내용과 어긋났고 이를 통해서 형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수사기관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실종 신고가 아니라 뭔가 범죄가 일어났을 정황으로 보고 형사과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 형이 동생을 감금한 것으로 의심하고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이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이후 이제 부검이 진행됐는데 1차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CCTV를 봤더니 동생과 연락이 끊겼다라고 했던 바로 그 시간에 형과 동생이 한 차에 몸을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이제 냄새가 나는데 말이죠. 일단 경찰 이번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그러면 이 형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두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실종 신고가 접수돼서 실종자를 찾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부터 보지 못했다는데 그 이후에 같이 있는 모습이 CCTV에 담기면서 일단 실종 신고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동생,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을 차에다 태운 상태로 어디로 이동을 해서 이런 과정을 종합해보면 최소한 감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감금. 일단 최초에.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달라 그래도 내려주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감금죄 형량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안타깝게도 그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그러면 이 형이라면 이 동생, 그러니까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방기하고 어쨌건 이 동생이 홀로 어딘가를 다니게 하면서 사망에 이르렀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일단 죄명을 유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건 피해자가 사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망의 원인에 개입을 했다면 죄명이 살인죄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유기치사죄로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 현재는 유기죄로 입건을 했습니다. 승 의원님, 일단 말이죠. 왕숙천에서 이제 왕숙천에서의 모습까지 CCTV에 담겼는데 그게 강동대교 북단에서 발견됐다. 네. 이건 좀 인과관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영장 실질 심사를 하러 갈 때 기자님들께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동생과 왜 왕숙천에 갔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실종 선고 내용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금 더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 나와 있는 퍼즐로는 분명히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갔고 거기서 다시 지금 피해자가 다른 차로 갈아탔는 모습까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지금 있는 게 그 형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들의 개입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걸로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이게 유기잖아요. 유기면 그 유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있는 지적장애 2급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훈련을 하면 사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면 분명히 갔을 때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열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경찰은 꼼꼼하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이들 형제 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벌어졌을까?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요. 갈등 요소가 있으면 뭐 범행에 가까운 거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범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형제의 부모가 사고로 4년 전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을 하면서 40억 원 이상의 그 유산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적인 어떤 분쟁이 있는데 뭐 말한 것처럼 이 동생은 조금 지적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이 외삼촌이 법정 대리인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후견인이 돼가지고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 소송을 외삼촌은 동생 편을 들고 있고 그래서 형하고 지금 소송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1차 소견, 이 부검 소견이 사인 불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이죠. 이 재산 분할 소송에서 이 동생의 법정 대리인이 삼촌이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금 만약에 유기를 하고 그 이후에 사망 간에 지금 그 가해자의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면 첫 번째는 이게 동기가 될 수 있겠죠. 예. 지금 이 재산 문제가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소견이 사인불명으로 나왔습니다만 정밀부검을 통해서 진정한 사인을 밝혀야 될 거고 그러면 이 형과의 지금 그러니까 이 사망에 관련된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거 체크하는 게 일단 수사 포인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지적장애 2급 동생의 법정 대리, 그러니까 법정 후견이 외삼촌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은 저희가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후견인이 지정이 돼도 이 본인과 이익을 상충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변경이 된 건지 아하.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경찰은 앞으로 좀 이 사건을 어떻게 좀 접근을 할까요? 뭐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첫 번째 형이 분명히 진술이 다르다는 점도 있고 범죄의 동기로서의 유산 관련된 소송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아직 국가수의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라는 것은 부검이라는 건 세 가지를 밝히는 건데요. 누가 언제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밝히는 건데 누군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어서 중심적인 퍼즐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